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경제계 거인 정주영의 등장. (1963년) 정치의 계절. 정권을 놓고 치열하게 벌어진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박정희가 한국인과 한국 정치를 다루는 원리를 고되게 배우고 있던 바로 그때 경제계에서도 한 거인이 등장하여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면서 거보를 내딛고 있었다. 불도저와 크레인으로서 우리 국토의 풍경을 바꿔놓게 되는 정주영은 1963년 현재 박정희보다 2살이 위인 48이었다. 그는 박정희가 만든 조국 근대화란 무대의 한 주인공이 될 운명이었다. 박정희가 정주영을 만들었고 그 후 정주영은 박정희와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냉철한 혁명가의 창조물인 국가건설이란 시대정신을 우리 민족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와 스케일 감각으로 구현하게 될 기업인 정주영은 개발연대의 중심 업종인 건설업을 통해서 근대화의 현장에 나타난다. 박정희는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 중 여러가지 정치적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로, 댐, 발전소, 항만 등 사회 간접 자본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1962년에는 정부 총투자의 53.3%, 1963년에는 38%, 1965년에는 39.3%, 1966년에는 37.1%를 투자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의 건설업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17.4%를 기록, 국민 총생산 성장률의 2.3배나 됐다. 1960년부터 이미 국내 최대의 건설업체이던 현대건설은 이 기간에 건설업 평균 성장률보다도 4배나 빠른 연평균 72.3%의 성장률을 보였다. 고정급료를 받는 종업원 수는 1962년에 200명에서 1966년에는 846명으로 불었다. 사장은 정주영, 부사장은 동생 정인영, 상무는 정세영, 이명박은 1965년에 해외 파견 사원으로 입사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 올린 현대건설의 매출액 가운데 90% 이상이 정부가 발주한 공사였다. 제2, 제3 한강교, 강화교, 거제대교, 부산 감천화력, 영월화력, 군산화력발전소, 진해 사비료공장 부두 건설공사, 울산 부두 확장공사, 춘천 발전댐 등의 건설 목록은 세월이 흐르면서 한없이 길어져 간다. 정주영은 현대그룹의 저력과 경쟁력의 그 원천을 경쟁과 실현의 현장인 건설업에서 단련된 기업 체질로서 설명하곤 한다. 그는 건설업에서 단련된 경영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주영은 조선업도 쉽빌딩이란 말 그대로 건설업의 일종으로 파악하여 성공시켰을 정도로 건설업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다른 업종으로 확장한 기업인이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경쟁, 시간 단축, 기동성, 집중성, 규율, 임기응변은 바로 압축 성장 시대에 필요한 한국인의 특질이기도 했다. 정주영은 사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건설업이 가장 어려운 사업입니다. 생리, 언어, 국적, 습관,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더구나 일이 끝나면 뿔뿔이 흩어지고 말 사람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가지고 그것도 자연의 모든 악조건과 싸워가면서 이윤도 내고 동시에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여 다음 공사로 가야 하는 모든 과정이 일반 제조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건설 현장을 성공적으로 치른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1962년 정주영은 미국 국제개발처 AID 차관 425만 달러를 도입해 단양의 시멘트 공장을 착공했다. 연산 20만 톤 규모였다. 차관 도입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AID 측에 보증하는 방식이었다. 정주영 사장은 이젠 매주 일요일이면 청량리역을 출발하는 중앙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다. 단양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금요일 오후부터 호랑이 오나 하고 묻고 다니곤 했다고 한다. 정주영은 어느 날 기차에서 잠에 들었다가 단양역을 지나친 뒤 깨어나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렸다. 캄캄한 밤을 더듬어 진검다리를 건너고 산골길을 30리나 걸어서 새벽에 현장에 도착했다.
호랑이가 현장에 안 올 줄 알고 느긋하게 아침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서던 사원들은 들이닥친 호랑이의 얼굴을 보고는 기겁을 했다. 호랑이가 현장을 떠나면 직원들은 공습경보 해제라고 외쳤다고 한다. 매주 일요일 동료만으로는 성이 안 찬 정주영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예열실 슬라브 콘크리트는 쳤는가, 밀실, 바닥 콘크리트는 했느냐는 식으로 질문을 해댔다. 어느 때는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전화를 받고 모른다고 대답하다가 정주영의 고함에 수화기를 놓아버리고 도망친 사건도 벌어졌다. 정주영은 서울 원효로에 있던 중기 공장에는 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 2번도 들러 아침에 다녀갔으니 내일 오겠지 하고 지시받은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있던 직원들을 혼비백산시키기도 했다. 일과 시간에 대한 정주영의 다음과 같은 수레는 개발연대의 행동 철학이기도 했다.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에 지시해도 긴 시간을 안 준다. 내일 아침까지 해놓으쇼. 시간을 길게 주면 내일 글피로 밀어놓고 다른 일을 계속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후다닥 지시한 일에 들러붙어 만들어내기 때문에 졸속이 뻔한 쓸모없는 결과가 되기 십상이다. 난 누가 뭐라든 내 철저한 확인과 무서운 훈련, 끈질긴 동료가 오늘의 현대를 만들었다고 믿는다. 선진국을 따라잡자면 그들이 쓰는 10시간을 우리는 20시간, 30시간으로 늘려 시간을 극복하는 것과 유능하고 진취적인 경영자들을 키워내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매일이 새로워야 한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박정희 정권을 지탱하게 되는 인맥과 인재군은 1961년부터 1963년에 군정기간에 형성된다. 김종필 중심의 공화당, 엄민영 등 경북구 출신 중심의 대구 경북 정치인, 정주영으로 상징되는 개발연대형 기업인,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는 정규 육사 출신 장교단. 4년제 정규 육사 졸업 제1기 노태우 소위는 1955년에 5사단에 배속됨으로써 박정희 사단장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박정희 준장은 신임 노소위에 대한 첫인상이 매우 좋았다고 한다. 1956년 박 사단장은 사단을 떠나 육군대학으로 입교하기 전 노중희가 근무하던 부대를 찾아보기도 했다. 박정희는 그 뒤 군수기지 사령관 시절에는 육사 11기 출신 손영길을 전속 부관으로 썼다. 5.16 이후엔 전두환 대위를 민정비서로, 이상훈 대위를 경호계장으로 가까이 두었다. 박정희는 서울대학교 학훈단에 근무하던 노태우 대위를 육군 방첩대로 불러들여 근무하게 했다. 노태우 대위는 박 의장의 특명을 받아 1962년 겨울에서 이듬해 봄까지 근 석 달간 전국 농촌 실태를 조사하는 암행어 사역을 맡기도 했다. 전략농가가 없어졌다는 최고회의의 발표에 대해 언론에서는 반론을 제기하여 박 의장이 직접 노 대위에게 현장 확인을 지시한 것이다. 노 대위는 전국의 벽촌과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의 생활상을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최근 이때의 경험은 그 뒤 나의 현실 인식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설악산 미시령 근처 화전민 불악에서는 인간도 동면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부족한 식량을 아끼려고 한 사람이 하루에 삶은 감자 1~2개만 먹고 누워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줄였는지 의외로 건강하더군요. 박 의장을 독대하여 보고드렸는데 전략농가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언짢아 하면서도 인간 동명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주 흥미있어 하더군요. 박 의장은 전두환, 노태우, 손영길, 이상훈, 최성택, 권익현, 정호용, 김복동 등 많은 육사 11기 출신 장교들을 최고회의, 정보부, 방첩대 등 권부의 핵심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총구와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던 박정희는 정규 육사 출신 청년 장교단을 키워서 장차 군부의 중심 세력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박정희는 군이 분열하면 정치가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도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후 박정희는 정규 육사 출신들 가운데 인재들을 골라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한다. 1968년 노태우 손영길 중령이 월남 전선에 대대장으로 파견될 때는 두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유경수와 함께 식사를 대접한 뒤 자신이 쓰던 권총, 시계를 선물로 줄 정도였다.
박정희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엘리트 장교들이 일선 지휘관뿐 아니라 보안사와 청와대 비서실 및 경호실에도 근무하도록 해 자연스럽게 정치도 이해할 줄 아는 장교로 양성했다. 이들은 그 때문에 정치 군인이란 비난도 받았지만 이렇게 양성된 장교 집단이 박정희의 급작스런 사후에도 권력을 이어받아 그의 이념과 노선을 일정 기간 지켜간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박정희가 김재규 정보부장의 총탄에 사망한 직후 김종필의 공화당과 정승화 계엄사령관으로 대표되는 구군부는 박정희의 유신체제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박정희 노선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전두환, 노태우를 필두로 하는 정규 육사 출신들은 유신체제를 주로 자주국방이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박정희의 죽음을 해석하는 시각에서도 선배들과는 달랐다. 박정희의 민족주의 노선에 의식화되어 있었던 이들은 박정희의 죽음 뒤에 있는 미국의 그림자를 주시하면서 12.6을 민주화의 호기가 아니라 국가 위기로 파악했다고 한다. 박정희에 대한 인간적, 이념적 충성심이 가장 강했던 이들 신군부 세력이 김재규를 단죄하고 박정희 노선의 비판적인 구군부와 공화당 그리고 양김씨로 대표되던 민주화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잡은 것은 박정희에 대한 보은일 뿐 아니라 박정희식 국가건설 이념의 계승이란 측면도 있다. 박정희는 자신의 철학을 제대로 계승할 정당을 남기는 데는 실패했으나 정규 육사 장교단을 친위 세력으로 양성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자신의 사후 14년간 군인 출신 엘리트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다.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의 근대화 전략인 선경제발전, 후 정치발전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1963년을 전후한 시기에 박정희가 정규 육사 출신들을 키우기로 한 선택은 한국 현대사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이 무렵 육사 11기 출신 장교들과 박 의장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다. 1963년 7월 초 박 의장은 수해를 입은 남부지방을 시찰하던 중 7월 5일 진해에 도착했다. 박 의장은 대통령 별장에서 묵고 수행한 김재춘 정보부장은 해군 통제부 영빈관에 들었다. 이날 밤 서울 본부에서 이상무 국장이 김재춘 부장에게 긴급 보고를 해왔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최고회의, 정보부, 방첩대에 있는 육사 11기 출신 장교들이 주동이 되어 4대 의혹 사건 관련자들 40여 명을 체포하기로 했다는 정보가 있어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빨리 올라오십시오.